25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얻었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청년의 목에서 낡은 은목걸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의 정체를 알게 된 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55,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 부러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걸까? 아니면 모든 걸 가진 척하는 사람인 걸까 하고요.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넓은 침대, 높은 천장,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까지 누가 봐도 부족할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기사가 모는 검은색 차를 타고 사옥에 도착하니 입구에 줄지어 선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오늘의 일정을 읊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임원회의, 오후에 언론 인터뷰, 저녁에는 후계자인 큰아들 현우와의 만찬까지 빈틈없이 짜인 하루, 완벽하게 돌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잠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람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저는 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왔죠. 오후가 되자 저는 오랜만에 사옥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는 일은 드문 일이라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이 건물의 모든 층을 살펴봤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벽,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지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26쯤 돼 보이는 젊은 청소부였는데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이요,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이었거든요. 또렷하고 깊은 눈, 조금은 슬퍼 보이면서도 단단한 그 눈동자가 아주 오래전 제가 알던 누군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청년의 셔츠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 하나. 세월이 묻어 빛이 바랜 아주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목걸이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가 직접 골라서 선물한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25년 전 아직 저에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사준 그 은목걸이가 왜 이 낯선 청년의 목에 걸려있는 건지요.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지? 청년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목걸이를 셔츠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 한 번도 꺼내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 그 작은 은빛 목걸이 하나로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미라. 제가 이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장실로 돌아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그 청년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그 목걸이는 어떻게 그의 손에 들어간 걸까요? 25년 동안 완벽하다고 믿었던 저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낡은 은목걸이의 빛이 아른거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기억은 어젯밤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 맨 위 칸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29살의 저와 28살의 그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미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게 떠나보낸 사람이에요. 저와 미라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미라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게 참 예뻤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늘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미라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라만 있으면 괜찮다고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늘 돈이 부족했고 집안에서 끊어버린 지원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기 그지없었지만 내미는 조건은 달콤했습니다. 재벌가의 딸과 결혼하면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거였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었죠. 지금의 아내와 깨끗이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라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런 비열한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거절하고 돌아온 그날 밤 월세방 형광등 아래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미라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이대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 하고요. 그 생각이 한번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미라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욕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날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는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미라의 눈빛이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미라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미라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냥 변명이었어요. 스스로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보잘것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라가 떠난 뒤 저는 계획대로 재벌가의 딸과 결혼했고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완벽한 성공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성공할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를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 청소부 말이야. 윤서진이라는 직원, 신상 정보 전부 가져와.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움직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의 어머니란에 적힌 이름 석자를 확인하는 순간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어머니 윤미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미라가 떠나던 그날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운 거였어요. 서류를 내려놓은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 청소부가 저의 친아들이라니요. 2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하필이면 제 회사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며칠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청년의 얼굴뿐이었어요. 내 아들이 바로 이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서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요. 아버지로서 한마디라도 건네야 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두려웠어요. 25년 동안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들 앞에 서느냐고 안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시켜서 서진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인 서진이 들어왔어요. 다른 직원이었다면 회장실에 불려왔다는 것만으로도 긴장했을 텐데 서진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서투른 방식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윤미라 씨 맞나? 서진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잠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전 청소하러 온 사람입니다. 다른 볼 일이 없으시면 나가봐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거리감이 2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저는 더 이상 붙잡을 말을 찾지 못했고 서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몰래 서진을 지켜봤어요. CCTV 화면을 통해 혹은 먼 발치에서 눈으로 따라가며 아들의 하루를 관찰했습니다. 서진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다른 청소 직원들에게도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미라를 꼭 닮아 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밝은 얼굴을 잃지 않던 그 사람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이 가끔씩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 층에 남아있는 것이 포착된 거예요. 청소부가 굳이 갈 필요 없는 임원실 복도를 서성이기도 했고 문서 폐기함 근처에서 오래 머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보안팀에서 올라온 보고서 하나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회사 내부 감사팀에 익명 제보가 3차례나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보의 내용은 놀랍게도 25년 전 있었던 비자금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5년 전의 비자금 사건.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묻어버린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어요. 미라를 쫓아내기 위해 집안에서 꾸며낸 누명,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 그리고 그 모든 조작을 덮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금 구조까지.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고 미라는 도둑년이라는 낙인을 아는 채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오래된 진실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팀에 접수된 서류들은 당시 재무장부의 사본, 조작 지시가 담긴 내부 메모, 심지어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서진이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25년 동안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난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진은 스스로 이 건물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청소부의 자리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 위치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 아들은 아버지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복수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25년 동안 얼마나 이를 악물며 살아왔을지, 미라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가슴 위로 쏟아져 내렸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보안팀 보고서를 내려놓은 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2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세상이 뒤집어진 걸 알았어요. 뉴스 알림이 쉬지 않고 울려대고 있었고 화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그룹, 25년간 은폐된 비자금 의혹 폭로. 검찰 전격 수사 착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비서실장, 법무팀장, 홍보실장, 임원들까지 너도 나도 저를 찾았지만 저는 아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드러난 진실은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주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곤두박질 쳤고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저를 향해 허리를 숙이던 임원들은 슬그머니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어요. 권력이란 게 이런 거더라고요. 있을 때는 끝없이 단단해 보이지만 한번 금이 가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거였습니다. 후계자로 키워왔던 큰아들 현우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현우는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사실이냐고요. 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고개를 떨군 제 모습에서 답을 읽은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사옥에는 수사관들이 드나들었어요. 서류가 압수되고 컴퓨터가 봉인되고 제가 앉아있던 회장실조차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발 디딜 곳조차 마땅치 않게 된 거였어요. 그 와중에도 저의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미라요. 25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 사람을 저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내쫓았어요.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25년을 버텨낸 거잖아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세상과 싸우면서요.
저는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비서도 기사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혼자서 차를 몰고 서진의 주소로 등록된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25년 만에 미라와 마주했습니다. 미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25년 전 그날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어나서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낡은 빌라 현관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더 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라는 게 이렇게 뜨겁고 무거운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린 25년을 버텼어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는데 그게 어떤 욕보다 더 아팠어요. 미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진이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모든 시간이 저 짧은 문장 하나에 담겨 있었거든요. 며칠 뒤 서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은 처음에 이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고요. 아버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박살내서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서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는 대신 비자금 구조를 깨끗이 정리하고 아버지를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복수를 마무리하겠다고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걸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자격도 거부할 마음도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선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2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법의 심판을 받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칠 곳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가을날, 저는 멀리서 서진과 미라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를 말하자 미라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초승달처럼 눈이 휘어지는 그 웃음을요. 25년 전 제가 사랑했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가 아무는 데는 아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버렸던 가족이 25년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쩌면 지금에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5년 시어머니는 저를 이름 대신 청소부 딸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명절 자리에서도요. 남편마저 고개를 돌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시댁 거실에 나타났어요.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 올해 32살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듣기 싫은 말을 매일 들으면서도 웃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걱정부터 하고 정성껏 밥을 차려도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는 핀잔을 듣고 거실 구석구석 청소를 해도 먼지가 남았다며 한숨 소리를 듣는 삶이요. 그런 하루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게 돼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동안 단 하루도 편안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선자 여사. 그분 앞에서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지수야라는 말 대신 늘 이렇게 말했죠. 청소부 딸 주제.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편하게 산다 생각하지 마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가 멍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전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저를 키워준 엄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저를 거두어 키워주신 분이에요. 친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안 사정으로 저와 헤어졌고 그 뒤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를 맡아 키워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걸레를 들고 나가시던 그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하지만 저를 안아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품을요. 그래서 청소부 딸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말이 누군가를 깔보기 위해 쓰인다는 게 너무 아팠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모욕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큰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 엄마가 청소일 하던 집딸이야.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돌렸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접시를 닦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건지 수증기 때문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처음에는 달랐어요. 연애할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네가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의 반대를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민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욕할 때 처음에는 엄마 그만해라고 막아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 편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너를 위한 거야. 좀 참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정말로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래도 저는 떠나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인정받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더 잘하면, 더 참으면, 더 웃으면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고요. 그게 결혼이라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티면 언젠가 봄이 올 거라고 저를 키워주신 엄마처럼 묵묵히 견디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방을 먼저 정리하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맨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동안요.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아파와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의 환갑을 앞두고 미리 모이자는 자리였죠. 거실에 친척 2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저는 전날 밤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8가지.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내가고 자리 한쪽에 조용히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의 청소부 딸이라니까. 집안 수준이 보이지. 음식 맛도 그 정도밖에 안 돼. 20여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민망한 듯 기침을 했어요. 민호는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 여자가 거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그 여자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어요. 웅성거리던 친척들의 수다도 텔레비전 소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50대 후반의 여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처럼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시어머니를 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출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우는지, 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집에서 그토록 오래 참을 수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 저는 그분을 큰엄마라고 불렀어요. 큰엄마는 제가 4살 때 저를 맡아주셨습니다. 친엄마가 어떤 사정으로 저를 두고 떠났는지 큰엄마는 자세히 말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눈을 피하시면서 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정이 있었던 거다라는 말만 조용히 반복하셨죠. 어린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슬펐고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볼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큰엄마의 품이 따뜻해서 그 안에 안기면 괜찮았어요. 큰엄마는 서울의 큰 오피스 빌딩 몇 곳에서 청소 일을 하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때로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실 때도 있었어요. 돌아오시면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세제 때문에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맺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펴지지도 못하시면서 그래도 저를 보면 웃으셨어요. 주머니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내주시면서 지수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하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당신은 물만 드시던 큰엄마.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큰엄마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학비가 밀릴 때마다 큰엄마는 야간 청소일까지 나가시면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큰엄마는 졸업식 날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세상이 너를 알아봐 줄 거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해서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큰엄마 약값을 보탰어요. 그러다 27의 민호를 만났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반대한 건 알고 있었어요. 청소부 집안 딸을 왜 데려오느냐며 민호에게 호통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호가 끝까지 저를 선택해 주었고 저는 그 마음 하나만 믿고 두 눈 꼭 감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큰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묵묵히 살았습니다. 욕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고 무시를 당해도 웃었어요. 명절 내내 부엌에 서서 일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큰엄마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큰엄마에게서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마저 변해가면서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옆에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겨울 찬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이 사람의 무관심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큰엄마의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세제에 갈라지고 물에 부른 그 손이 저를 안아줄 때의 온기를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큰엄마도 평생을 그렇게 견디셨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가 20여 명 앞에서 저를 모욕한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그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친척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생 처음 심장이 이렇게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지수야, 엄마야. 그 말이 귀에 닿은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숨을 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2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제게 청소부 딸이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도 옆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민호도 민망한 듯 기침하던 친척들도 모두 숨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에 젖은 눈, 떨리는 입술,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려다가 멈칫하는 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까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돌아온 것처럼 가슴속 빈자리가 뜨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엄마라니. 하지만 그 여자 윤정숙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출생 기록,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서류를 한 장씩 펼쳐놓으면서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여 년 전 정숙은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에 쫓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깔렸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28배 정숙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문을 두드렸고 집은 압류당했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어요. 밤마다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울며 울며 결국 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큰엄마였어요. 정숙은 큰엄마에게 부탁했다고 해요. 제가 커서 찾으러 올 때까지만 맡아달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빚을 갚기 위해 정숙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잠을 줄여가며 한 푼 두 푼 모았다고 해요. 딸 생각이 나면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고 정숙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건물 하나를 샀고 그 건물이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어 지금은 서울에만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정숙의 마음에는 늘 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죄책감이 20년 넘게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해요.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큰엄마는 이사를 여러 번 하셨고 연락처도 바뀌었고 흔적이 끊겼다고 합니다. 정숙은 밤마다 어린 딸의 사진을 꺼내보며 울었다고 해요. 흥신소를 여러 곳 찾아다니고 방송에도 의뢰하고 전국의 입양기관과 복지시설을 뒤지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끝에 마침내 저를 찾아낸 거였어요. 정숙이 서류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기의 왼쪽 귀 아래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왼쪽 귀 아래를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점. 사진 속 아기의 점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 정숙은 큰엄마를 먼저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큰엄마가 보관하고 있던 제 어릴 적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일치. 모녀 관계가 확인된 거예요. 거실이 술렁였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놀란 눈으로 저와 정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아까까지 청소부 딸이라며 저를 깔보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은 입술이 바르르 떨리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을 청소부 딸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를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5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그 사람이 제 친엄마 앞에서 나무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20여 명의 친척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거실에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어요. 5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사과가 이런 식으로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건 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 뒤에 서 있는 엄마의 돈과 힘이 무서워서라는 거리요. 사과라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진심이 담기면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만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차갑기만 하거든요. 바닥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통쾌함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나 또렷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제 뒤에 서 있는 엄마의 돈과 힘이 무서운 거라는 깨달음이요. 5년 동안 그렇게도 당당하게 저를 짓밟던 사람이 건물주라는 세 글자 앞에서 30초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슬퍼졌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손을 짚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제발 용서해다오. 5년이에요.
5년 동안 청소부 딸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때로는 이웃 사람들 앞에서까지요. 제가 울어도 고개를 숙여도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제 눈물을 본 적도 없다는 듯 돌아서곤 했죠. 그런데 제 친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단 30초 만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심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민호가 다가왔어요. 제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한 번만 넘어가자.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5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단어 때문이었거든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가족이니까 견뎌야 한다. 가족이니까 언젠가 나아질 거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욕을 들으면서도 웃었고 혼자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말하는 가족은 대체 뭐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한 번이라도 막아선 적이 있었나요? 제가 눈물을 흘릴 때 단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이 있었나요?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말은 결국 저 혼자만 참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허둥지둥 달려가 괜찮아요, 일어나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라고, 큰엄마에게서 배운 참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었어요. 착하기만 한 사람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한다는 것을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참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하지 않았고 용서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돌려 친엄마 정숙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20여 년을 헤매며 저를 찾아다닌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딸을 잊지 못해 밤마다 사진을 꺼내보며 울었다는 사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구나.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존재만으로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런 거구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게요.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큰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진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이 집에서 제 존재의 크기였습니다. 민호가 뒤늦게 현관으로 달려왔어요. 지수야, 가지마. 내가 바뀔게. 이번엔 정말 바뀔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었던 시간이 5년이었거든요. 더 이상 같은 약속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현관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어요. 5년 동안 매일 청소하고 밥을 짓고 눈물을 삼키던 그 공간이 점점 작아져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엄마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20여 년 만에 느끼는 친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넓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어요. 큰엄마의 품과는 또 다른 피가 부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품 안에서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전부 쏟아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제 복수는 소리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것,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저의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삶을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